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네, 직독잡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 벼농사가 한국인의 어떤 특성들과 연관돼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2부에서도 아까 그 끝날 때 뭐 재난과 관련된 한국인의 특성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일단 코로나 아까 재난이랑 코로나가 많이 연관돼 있다고 했잖아요. 남궁 기자가. 네네. 근데 이제 쌀농사 문화권이 코로나에 강한 이유가 이게 그래서 설명이 되는 건가요? 일단 그 표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이건 팟캐스트니까 뭐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1 인구 10만 명당 쌀 생산량이랑 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이렇게 표로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보면은 쌀 생산량이 많을수록 확진자 수가 적어요. 보면 굉장히 저도 이거 보고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구수나 뭐 민주주의 수준, 뭐 경제력 이런 걸 다 변수를 통제를 하고 쌀 생산량만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뭐 이 나라 이 중에 뭐 후진국도 있고 선진국도 있고 한데 네. 다른 걸 다 배제하고 그 딱 그 쌀과의 연관성만 봤을 때 딱 명확하게 쌀 생산량이 늘수록 그 확진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신기하다. 거죠. 진짜 신기하죠. 그래 이게 제일 적은 게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뭐 이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잘 대응 못했을 것 같은 나라들이잖아요. 왜냐면 좀 그러게요. 의료 체계나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할 테니까. 근데 이게 이 나라들이 굉장히 쌀을 많이 만드는 나라인가 봐요. 그래서 또 그 하단에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적은 수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경향이 보인다. 그럼 이들이 왜 그럴까?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게요. 쌀이랑 코로나랑 무슨 특징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의외였는데 아직 그 쌀 농사의 특성을 쭉 얘기할 때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네. 또 이 벼농사라는 게 네. 재난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자연재난이 옛날에 무서웠지만 네. 물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 벼농사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그 논 생각하면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차면 바로 다 말라 죽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가뭄이 오면 그의 농사는 망하는 거고 일단 가뭄이 오는 순간 그냥 이 마을은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뭐 어디다가는 무 심고 어디다가는 파 심고 이렇게 해놨으면 모르겠는데 이 동네는 다 벼를 심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태풍이 와가지고 수확을 앞두고 태풍이 와가지고 다 쓸려 내려가든지 아니면 뭐 홍수가 나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마을은 완전히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그 해에는. 근데 반대로 그냥 유럽 같은 데에서는 보면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배운 게 생각이 나는데 유럽은 이렇게 지력이 약해서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 약해서 네. 농사를 한번 짓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거기다가 뭐 목축을 해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그걸 먹고 그럼 걔들이 거기다가 이제 변을 보면 그게 또 지력 회복이 돼서 뭐 다음에 농사를 짓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농사도 짓고 이런 식으로 목축도 하고 뭐 같이 하는 문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게 되게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근데 동아시아는 그냥 쌀에 모든 걸 걸었으니까 올인을 했네. 네, 재난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안 한 거지. 그러네. 집중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 망하면 완전 망하네. 그러니까 이게 성과는 좋은데 망하면 정말 그 마을은 정말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난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선 서양보다 훨씬 재난 대비가 중요하다. 재난에 대비하려면 우리도 많이 알지만 조직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니까. 물길 관리만 하더라도 그 옛날에 물길 뭐 포크레인도 없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뚝 쌓고 뭐 홍수 나면 달려와서 마을 장정들 달려와서 막 싸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 정치할 때 그 치자 다스릴 치자가 이렇게 보면은 그 왼쪽에 그 변수라 그러나요? 산디엔식. 네, 그게 삼변수. 물 숫자가 들어가죠. 물 숫자. 그죠. 삼수변. 삼수변. 삼변수가 아니라 삼수변. 맞아. 그 중국어로 먼저 생각을 하고 번역을 하시는군요. 왜냐면 이런 거는 또 어떻게? 그거 배울 때 중국어로 배웠으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스린다는 말부터가 물을 다스리는 게 시작이다. 보통 그래 황하 문명이 보통 그 황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문명이 다 강 주변에 생긴 것도 다 물을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명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의외여서 말한 게 저자가 이 국가라는 것 자체가 동양의 발명품이라. 근데 이게 서구에서 당연히 뭐 로마 제국이나 국가가 있었지만 네. 로마 제국은 굉장히 잘 돌아간 나라지만 우리가 아는 왜 그런 프랑크 제국, 뭐 프랑스 왕국, 뭐 독일 이런 거 보면
조선이나 이런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왕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영주들이 뭐 떵떵거리고, 봉건제도 이런 데서는 네, 봉건제도 그런데 우리는 저번에 한번 중국화하는 일본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아시아는 굉장히 일찍부터 중앙 집중이 됐다. 동아시아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재난 대비를 중심으로 체계가 이루어지고 중앙의 권력도 강해지고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봉건제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귀족들이 사실 왕한테 되게 많이 개기고 뭐 그런 것도 그쵸. 많이 나오고 거의 뭐 그러잖아요. 왕이 뭐 허수아비 같은 경우가 그 왕자의 게임 같은 거 보면 그냥 툭하면 막 왕 죽고 이러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맞아. 왕이 아닌 거죠. 그냥 죽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맞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권위도 높고 중앙 체계가 딱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모두가 죽는 거기 때문에 네. 딱 그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근데 또 반대로 왕의 권력은 강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재난 대비를 못한다? 그럼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동양에서. 책임 소재도 확실하구나. 그게 확실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왜 기우제 막 왕이 기우제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됐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왕의 권위가 엄청 강했지만 그 사람이 막 빌고 빌어야 될 정도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만약에 이 가뭄을 해결 못하면 너는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노하셨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게 진짜 하늘이 노하셨다기보다는 너의 그 힘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 약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맹자 선생님이 방벌론이라 그래가지고 왕이 덕이 없으면 몰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유교하면은 떠오르는 왜 그런 이미지자 뭔가 왕에 무조건 충성하고 이런 건데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시민혁명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인데 그게 그때부터 나올 수 있었던 게 그냥 이 벼농사 짓는 마을에서 예를 들면 마을 촌장이 있어. 근데 네. 그 사람을 모두가 존경했는데 네. 그 사람이 연초에 누군가 예를 들면 내가 촌장님 여기 뚝공사 해야 될 것 같다. 홍수 난다 이랬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런 거 됐다 했는데 홍수가 나서 마을이 피해를 입으면 저거 촌장 저거 안 된다. 갈아치우자 한다는 거죠. 순식간에. 마탱이가 네, 같다. 마탱이가 갔다. 네. 그만큼 절박하니까. 그래서 재밌는 게 이분이 또 학자니까 네. 신라의 왕들을 한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임 횟수에 그러니까 재임 1년당 일어난 재해 빈도. 이야, 왜냐면 진짜 확실하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네. 학자는 학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뇌피셜이지. 방금 전까지는 그냥 그렇지 않겠냐 이건데 이분은 한번 데이터로 보자 이거예요. 이야, 이분이 가져온 게 뭐냐면 신라인데 신라를 왜 가져왔냐면 신라 왕조가 1000년이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충분하다. 아, 그리고 삼국사기에 모든 기록이 다 있다. 물론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록이 있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재임 1년당 빈도 횟수랑 이분의 재임 기간을 재해 빈도 횟수. 재해 빈도 횟수. 그러면 이제 재해가 많았던 사람을 이렇게 쭉 나와보니까 그냥 딱 그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재해가 많을수록 재임 기간이 짧아요. 왕들이. 신기하다. 네, 물론 그 안에 뭐 갑자기 급사하거나 반란이 일어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죠. 1000년이면 근데 충분한 데이터가 되잖아요. 약간 근데 그런 거죠. 왕을 엎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밀란을 일으켜서 왕을 엎어야 되는데 재해가 되게 좋은 어떤 명목 그쵸. 같은 게 되잖아요. 명분. 명분이 되잖아요. 왕을 잘못 들여서 이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유럽 기사 드라마 이런 거 보는데 그 유럽 농사 망쳤다고 반란 일으키는 경우 유럽은 그렇지 않죠. 그죠. 왕좌의 게임에서도 무슨 농사 망쳤다고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죠. 네. 농사를 망쳤다고 그러진 않지. 그러니까 이게 음. 우리가 어렴풋이 모르고 있던 포인트인데 동양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동양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떠받들다가도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황건적 봉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 일어나서 그러네. 싹 다 죽인다 이거죠.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물론 이제 뭐 콘크리트 지지가 뭐 있다, 지지 기반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코로나 대응을 잘 해서 지지율이 되게 높게 형성이 된다라는 분석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3월달에 총선 앞두고 총선 직후구나 5월달에 지지율이 그때 한 70%인가를 찍었었는데 엄청 올랐었죠. 근데 진짜 K 방역 성공했다고 하면서. 그때가 진짜 우리가 너무 잘 막았을 때니까 그죠.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재난이 오는 건 오케이. 동아시아에서 재난이 올 수는 있다. 너가 여기서 잘하면 우리는 너를 무조건 지지해 줄 거야. 지지를 해준다. 만약에 못한다. 그럼 바로 그냥 아웃이다 이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뭐 여러 요인이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생각해보면 메르스 대응을 굉장히 실패해서 가지고 그때 그러다 보니까 동양
적으로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재난을 만약 그때 잘 구했으면 지지율이 엄청 높아졌겠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직도 동아시아의 정치 자체도 이런 변홍사 체제 시스템에 남아 있다는 거죠. 보면은 저 일본도 옛날 동일본 대지진 때 그 민주당 내각이 들어왔다가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 수습 못해서 바로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동아시아에서는 재난 대응을 못하는 순간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기근이 와서 밀란이 일어나고 왕조가 무너지고 그런 게 그 역사를 배웠을 때 되게 흔하게 봤던 것 같긴 하니까 그죠. 삼국지에서 황건적의 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황건적의 난이나 한국의 동학 농민운동, 농민 봉기 이런 것들이 많았으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게 외국에서도 선거 구호가 있었을까요? 미국 이런 데서. 프랑스. 아 그렇네. 프랑스 같은데 기근 그땐 그랬었죠. 그쵸. 그때 빵 마리 앙토네트 그런 거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 그 정도는 돼야 왕조가 뒤집어지는 거고. 그쵸. 이제 보통 우리가 사는 유럽 역사에서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영국 왕조가 먹을 게 없어서 넘어진 적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을 게 진짜 많았던 거 아니야 그냥? 근데 동아시아가 또 먹고 살긴 좋았대요. 옛날에 보면은 그런 나름 또 생활 수준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대신 한 번 농사 실패하면 그냥 무더기로 죽어 나가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변호사 특징이랑 한국인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는 건 알겠는데 사실 지금 2021년이잖아요. 이제 우리 농사 거의 안 짓고 진짜 변호사랑 관련이 지금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농사 지어본 적도 없고 농활도 안 가봤잖아요. 전 농활 가봤어요. 농활 안 가봤잖아요. 저는 안 가봤죠. 솔직히 농활 하루 2, 3일 간 걸로 농사 지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솔직히 농사 지은 게 그냥 먹으러 간 거잖아. 엄청 힘들었어요. 농활을 안 가보셔서 농활 갔다 오면 거기서 되게 물론 이제 그 농활의 꽃은 그 뒤풀이지만 그러니까 저녁에 저녁에 야참. 근데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랑 농사랑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비슷한 면도 많아요. 왜냐면은 한국이 또 어떤 산업으로 발전했죠? 생각해 보면 제조업 국가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조선 그러니까 배 만들고 건설하고 철강 그죠. 그런 전자 반도체.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런 걸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일본도 그렇죠. 대만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도 굉장히 제조업 선진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은 아니지만 뜨는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벼농사랑 그런 제조 특히 중공업 대산업이랑 벼농사가 굉장히 닮은 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노동력을 딱 정해진 공정에 투입을 해가지고 딱딱딱 맞춰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는 기술. 이게 벼농사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노동자끼리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 공장 라인이 쫙 있고 수천 명이 일하는 거죠. 그치. 이렇게 제조업 그런 제조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쫙 서가지고 그쵸. 되게 일사불란하게 다들 딱딱딱딱 뭐라 해야 되지? 단계밖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벼농사적 특성이 발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협력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바퀴 다는 사람들이랑 그 뒤에 라인이 있는데 이게 합이 안 맞으면은 불량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런 협력이 그래서 우리 제조업 큰 공장들 옛날에 보면 아침에 제 친구가 건설사 다니는데 그 아침에 풍경 보내주면 군대랑 똑같은 게 딱 모여가지고 체조하고 구호했죠. 근데 그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선 회사도 조선소도 아침에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래요. 네, 제가 그런 다큐 같은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조선소도 다 모여서 구호 외치고 안전 외치고 자기들끼리 체조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탁탁탁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 전형적으로 그 벼농사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이미 우리 몸속에는 그런 걸 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DNA가 들어와 있었다. 벼농사 그 촌 안에 이미 그런 왜냐면은 배 만드는 공장 그 철판 두드리는 공장 우리가 언제 해봤겠냐만 70년대 상경한 노동자들이 그걸 이렇게 그렇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각자의 역할을 딱딱 맞춰서 해내는 그게 딱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참 이게 들으면서 아이러니한 점은 이 그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 그러니까 지금 현대 제조업의 근간은 사실 미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포드 자동차를 필두로 해서 물론 이제 포드 자동차에서 도요타로 이제 넘어가는 공정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근간 제조업의 근간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제조업이 더 적합한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 동아시아 그렇죠. 삼국이 된 건지 그것도 되게 웃긴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저자는 동아시아가 제조업으로 성공한 게 그냥 필연적이라고 해요. 이 쌀농사 자체랑 제조업이 케미가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글자를 모르고 이래도
이미 그 마을 자체에 이런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그 문화 개방했을 그 개혁 개방했을 때 네. 마을 기업이라 그래서 그걸 향촌이라 그러나? 근데 마을 기업이라는 게 그 중국 자본주의 시작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마을의 협동 체제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제조업 공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을처럼.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벼농사 모내기 하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공장이 돼서 촌장님이 공장장하고 밑에 청년들이 같이 만들고 그냥 그 했더니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서로 경쟁하잖아요. 또 이렇게 제 불량률이 높아 막 이러고 하는데 한국인들이 얼마나 그런 거 잘하겠습니까? 또 그래서 자기 막 손 빠르고 옛날에 우리 여공들이 막 가발 만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굉장히 성장을 했다. 이게 동아시아적인 벼농사 특성이고 그래서 옛날에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발전할 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쟤네들은 그냥 임금이 낮으니까 경쟁력이 있을 거야, 있으니까 그런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일본이랑 한국은 유럽 국가 못지않은 소득이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은 그렇죠. 네, 중국도 만불을 찍어가지고 어쨌든 더 후진 국가보다 높은 나라고 중진국을 향해 가고. 네. 근데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 이런 중공업 발전했다는 얘기 못 들었잖아요, 저희가. 그죠. 만약에 임금대로 했으면 중동, 뭐 아프리카 이런 데가 제조업을 지금 이제 잘해야죠. 발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 제조업이라는 것 자체가 쌀농사랑 굉장히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가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은 벼농사 특성이라는 게 제조업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가 않은 게 우리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한국 기내 서비스 엄청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일사불란하기도 하고 서비스 수준도 되게 높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국에는 뭐 벼농사 특성에서 오는 어떤 협력과 경쟁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막 옛날에 아버님이 그러잖아. 우리 회사가 꼭 1등 해야 맞아, 된다고 맞아. 막 서로 막 갈아 넣고 지금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네요. 어쨌든 벼농사 체제가 한강의 기적의 바탕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데 뭐 이게 농사가 현대 제조업까지 이어지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엄청 저희의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룬 그 DNA이기도 하지만 네. 또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외국 회사랑 한국 회사 비교할 때 한국 회사 단점 뭐인 것 같아요? 딱 떠오르는 게. 숨 막혀요. 경직되어 있다? 약간 그쵸. 그런 거? 숨 막히고 경쟁해야 되니까 어쨌든 누가 올라가야 되냐 뭐 이런 거 놓고 싸워야 되고 승진 놓고 싸워야 되고 자율성도 좀 없는 네, 편이기도 그리고 내 맘대로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집단주의 문화. 위계 구조, 그죠. 집단주의 딱 그런 거잖아요. 딱 외국계 회사랑 생각하면 대비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벼농사에서 온 그 단점이 그대로 왔다는 거죠. 동료끼리 서로 이렇게 감시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우리 팀 안에서 그랬잖아. 회사는 팀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누군가 만약에 좀 못하거나 이러면 당장 지장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저희 직구는 좀 그나마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나마 기자들은 우리는 좀 덜하죠. 자율성이 기자들은 있는 그냥 편이긴 자기 하죠. 기사를 특히 자기 신문 기자, 방송 기자는 조금. 근데 뭐 보통 대기업들 보면 굉장히 그 팀플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너무 뒤처지게 하면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고 또 이제 리더가 있잖아요. 그 촌장님이 이제 회사에서는 과장, 부장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대장이 이제 회장님이 되는 것처럼 가족적인 회사라 그러잖아요. 마치. 그래, 진짜 가족 같은 회사라는 그거네요. 근데 가부장제가 딱 이제 회사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계 회사랑 워낙 다르고 뭐 그런 좀 가족적인 구조 때문에 뭐 이런 젊은이들이 숨막혀 하는 게 좀 벼농사 체계에서 왔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장소나 시대만 바뀌었지 벼농사가 그냥 회사로 그대로 옮겨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다른 유산이 연공 서열제라고 하는데 네. 이게 호봉제라고 하죠 보통. 호봉제 맞아요. 그냥 따박따박 이렇게 호봉 올라가가지고 선배는 뭐 몇 호봉이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맞아. 호봉제도 이게 저는 호봉제가 너무 익숙해서 그냥 다들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거의 한국이랑 일본, 뭐 중국에만 조금 있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호봉제가. 아 그래요? 미국에서는 호봉제가 아니래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그냥 당연히 해가 지나면은 연차 따라 올려주는 시스템은 일본이랑 한국이 거의 압도적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에도 어딘간 있겠지만 이게 보편적인 시스템은 절대 아니다. 신기하다. 또 이분이 몇 번 데이터 말한 것처럼 다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를 믿고. 그래요. 데이터를 믿읍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왜 그런 연공서열제를 하냐면 변호사의 핵심은 비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기가 나보다 월급 많이 받는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만약에 그게 공개됐다. 그거 그거 있잖아요. 공개됐었잖아 한번. 응? 이거는 제가 본 건데 어떤 이분이 계약직인데 그 행정팀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메일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내줬어야 되는데 엑셀을 하나하나 잘라서 그걸 한꺼번에 보낸 거지 전사에. 그거 들어본 것 같아. 네, 네. 근데 그게 다 그 자기 직원들의 그 월급 연봉 내역이 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난리가 나고 퇴사자가 엄청 많이 나왔다는. 그렇죠. 동기인데 만약에 제가 나보다 난리 나죠. 백 기자 저보다 돈 많이 받는 거 아니죠, 설마? 알고 보니까 나는 막 아니, 그래서 우리도 사교에서 서로 연봉 얘기하는 거 금지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전에 있던 회사 마찬가지였거든요. 다 이게 회사 내부에서는 그게 연봉 규정이죠. 얘기하는 거 금지인데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아까 월급 까져서 난리가 나 퇴사했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잘하는 사람이니까 월급을 더 줬을 텐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고서 난리가 나는 게 우리가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 모두가 이해가 가죠. 근데 이게 만약에 왜냐면 외계인이 와서 보면 일이라는 게 이게 딱 변호사 마인드야. 이게 딱 변호사 우리가 다 같이 그치. 노동을 했는데 왜 그렇지. 니네 땅에서만 돈이 많이 저기 벼가 많이 나오냐 너의 약간 이런 거죠. 노동이 너의 가치 너의 너의 노동의 결과물이니? 가치가 내 거보다 강하니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경직된 문화 플러스 연공 서열제까지 딱 그런 변홍사적 비교 문화에서 왔다. 근데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옛날 대기업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회장님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직원들을 뽑았으니까 월급을 뭔가 줘야 되는데 네. 어떻게 줄지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야 우리 장유 요서야 하면서 변홍사 농촌 마인드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선배 왜냐면 그냥 그리고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변홍사 체제에서 또 비교 플러스 기술 발전이 빠르잖아요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또 오래 지나면 짬이라고 하죠. 맞아요. 짬이 차면서도 일을 잘해. 맞아요. 그게 됐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그쵸. 호봉제를 해주는 거니까. 모두가 잘 일을 할 거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선배들이 밥을 사죠 후배들한테 반드시. 그죠. 돈이 더 당연히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상식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이미.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외국인들 나가 안 나봐서 모르겠지만 당연히 선배가 무조건 고기밥 다 사는 그런 문화는 한국에는 확실한데 외국은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다 더치하겠죠. 근데 그게 암묵적으로 이 선배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게 자연스러운 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쨌든 노동 유연성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고용을 보장해주고 호봉에 따라서 페이를 다르게 해줄 테니까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그렇죠. 네가 보장을 해라 이런 시스템인 건데 뭐 항상 세계적인 뭐 컨설팅 그룹들의 한국 보고서를 보면은 한 몇 년 전부터 이게 뭐 이건 사실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는 그 노동 유연성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것도 다 변홍사 특성 때문에 그 노동 유연성이 좀 경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게 한국이 그러니까 그냥 평가 체계가 좀 허술해도 되는 게 한국은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감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부장님 월급 더 주는 거 정도는 오케이가 된다. 매출이 막 오르니까 한국은 그랬었죠.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요즘은 좀 한계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연공제가 부른 문제가 뭐냐면 불평등이 엄청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입은 됐는데 네. 이 저자가 연구한 데이터를 보니까 신입이랑 한 30년 정도 근속한 직원의 연봉을 비교해 보니까 네. 한국은 3.3배래요. 근데 영미권이 한 1.5배 내외고 미국도 한 2배 좀 넘는 정도. 그러니까 한국의 이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분 기울기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큰 거예요 보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신입이 뭐 초봉이 3천이다 이러면은 30년 근속한 부장님은 1억. 그렇죠. 와 그렇게 따지니까 진짜 확 차이가 나 보이네요. 이게 근데 수치로 놀랐는데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사실. 부장님 한 1억 받나? 그러면은 신입 그죠. 오래 다녔으면 그렇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재가 돼 있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론을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예. 과장님 정도면 1억 찍나?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흔히 얘기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전략도 있었대요. 발전할 때 초봉을 좁게 줘도 야 여기 오래 다녀야지 너 나중에 다 보상받을 수 있어. 그쵸. 과장까지 버텨야지 너가 그 못 받은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는 LH가 생각나네. 전략이 된다는 거죠. 전관처럼. 그러게요. 그러니까 전관 예우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전관 예우를 내부화한 거죠. 그쵸. 네.
근데 뭐 아마존도 약간 그런 전략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연봉을 높여주는 거를 3년 단인가 4년 단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은 되게 그 연봉 상승률이 적고 4년 차부터 갑자기 확 뛰고 또 5년, 6년, 7년은 조금 적고 8년 차부터 확 뛰고. 그거는 컨설팅도 그럴걸? 컨설팅도 그래요. 그래요? 컨설팅도 초봉이 그렇게 높지 않고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그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세 개의 컨설팅이 있잖아요. BCG, 맥킨지, 베인 베인. 그렇게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생각보다 초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보면은 3년 단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한국은 그걸 30년 단위로 한 거야. 마지막에 가야지. 마지막에 모든 걸 가지고. 아 너무 슬픈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뭐지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어쏘가 있고 주니어 어쏘 그다음에 시니어 어쏘 그다음에 뭐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쏘끼리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파트너가 되면 엄청 높아지고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많이 버텨서 내가 부장님이 되면 이게 괜찮은 딜이 되는데, 네. 안 문제는 되면 뭐냐면 신입이 아니라 비정규직 같은 걸 뽑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시스템 바깥에 있는 사람들 늘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예 그 시스템 바깥의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 성 안 사람들, 성 바깥 사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부르주아 그렇죠. 예. 느낌이네요. 부르주아들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청년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해 보여도 유지가 된 이유는, 대기업에 들어간 청년은 그래 난 여기서 버티면 어떻게든 될 거야라는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깥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또 어떤 직무 급제나 성과 평가가 서로 엄청 발달해 있단 말이죠. 상호 성과 평가. 외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상호로 성과 평가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컨설팅도 내가 평가만을 받잖아요. 우리는 그쵸. 윗사람이 우리를 평가하고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그냥 확인을 누르는 거라고 하면 거기는 서로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리뷰 세션 같은 걸 꼭 가져요. 왜 너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없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싶으면은 되게 쉽게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를 약간 말할 수 있게 시스템을 해놓은 거죠. 동료들끼리도 막 평가하고 그런 피어 거죠. 리뷰 이런 거 있죠. 피어 리뷰. 피어 리뷰.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은 왜 발음 피어 리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어 리뷰 하면은 너무 재수 없잖아요. 피어 리뷰. 재수없어. 아 정말. 근데 그게 그 얼마 전에 카카오가 난리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 맞아요. 그래서 막 그 사내 평가. 예, 사내 평가. 그때 그게 막, 그러니까 물론 그 문항이 잘못되고 그걸 공유하고 이런 건 진짜 좀 잔인하고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미국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공유는 안 하죠. 네. 공유를 안 하죠. 공유를 절대 일본의 안 하죠. 문제잖아요. 근데 그 공유를 안 하더라도 그런 상호 평가 이런 게 자체가 과연 한국 직장에서 그게 좀 받아들이기 쉬울까? 지금 시대에도 좀 그거는 아직은 좀 이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뭐 상호 평가가 문제가 아니 우리는 상하 평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윗사람이 무조건 아랫사람만 평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창 몇 년 전에 그게 확 이슈가 됐었던 게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상사는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없냐라고. 그게 변호사 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농군이 청년이 우리 촌장님을 평가한다는 건 그죠,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상하평가 하긴 해야 돼. 근데 이게 근데 상 관리자가 밑에 사람만 평가한다고 하지만 이 평가도 좀 웃긴 게, 보통 보면 그냥 좀 주니어 연차들한테 이제 밥 한 번 사주고 야 이렇게 좀 이렇게 하지 하면서 보통 이렇게 그냥 낮은 평가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그래요.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누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막 너 아웃 이런 식으로 막 칼같이 평가하고 이런 경우 절대 그러지 않죠. 그거도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되게 평가도 그러니까 위에서 아랫사람 평가하는 것도 약간 호봉제처럼 그러니까.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냥 호봉제를 마치 컨설팅에 맞추려고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 불평등이,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들끼리는 그게 암묵적으로 되는데 그 비정규직이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굉장히 좀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문제는 이거 만들 때만 해도 한 그냥 50살 정도 되면 퇴직금 넉넉히 받고 집에 가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요즘은 막 정년 늘렸잖아요. 얼마 전에 맞아요. 65세. 네. 예. 60세로 늘렸고 지금 65세로 또 늘린다는 건데, 네네. 근데 그 문제 뭐냐면 그분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라 굉장히 또 엄청 많잖아요. 그죠.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날 때니까. 그럼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인건비 지출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보통 막 이런 얘기 하면은 뭐 노동자의 몫을 뭐 이렇게 뭐 자본 편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본도 많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많이 지금 그걸 지출을 하고 있는 게, 그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을 보니까 2000년대는 그 6% 정도였는데 네.
2010년대 접어들면 이게 한 11%, 12%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인건비 지출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는 저기 매출에서 인건비 차지 비중이 10%대가 안 되나요? 이게 한국이 원래 낮았는데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10%, 보통 한 10% 내외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거든요. 하는 편인데 이게 속도에 그쵸. 비해서 이제 속도가 너무 높아졌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제 슬슬 50대 중반을 접어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직 그러니까 보통 대기업 다니는 부모님은 아직도 다니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연봉 진짜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막 늘리고 하청을 좀 이렇게 비정규직 많아지고. 깎고, 네, 그렇게 되니까 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불평등이 심해진다. 이게 지금 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저자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모든 얘기들이 다 한 번씩 되게 뉴스에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고, 예를 들어서 그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고 경직된 뭐 노동 자원 그쵸. 이런 얘기들도 항상 뉴스에 나왔는데 이거를 변홍사 시스템과 연관 짓는 거는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부동산 난리잖아요. 집값 오르는 것 때문에. 요즘 난리죠. 근데 이것도 원흉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변홍사랑요? 그러니까 변홍사는 한번 점프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 그분들이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분들인데 그죠. 지금 연봉이 엄청 높을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면. 서울에서 지금 그 나이 정도 되고 아직도 회사를 다니면 보통 대기업 다니시겠죠? 네.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1년에 남아서 저축하는 돈이 몇 천만 원씩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분들이 몇 억씩, 그러니까 몇 천만 원씩 자꾸 쌓여. 그럼 그분들이 그 돈을 뭐 예금으로 놓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어딘가 아파트. 투자를 그럼 하겠죠. 아파트 사시겠죠. 아파트랑 땅. 아파트 사고 땅 사고. 요즘 보면 너무 놀라운 게 LH 직원들 그분들이 막 10억짜리 땅 사고 이랬다. 물론 대출 엄청 땡겼지만 대충 자기도 막 땡겼죠. 그러니까 현금이 한 일단 4, 5억 들어가고 대출이랑 같이 샀다는 거 그냥 보면서 산 것도 산 건데 어떻게 저 현금이 저렇게 많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쌓아두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 그분들의 날을 기다리며. 재테크도 있었겠지만 네. 그걸 알토랑 같이 모았다. 그럼요. 공기업에서 지금 50대로 바라봤으면은 연봉이 높을 거 아니에요. 아, 그죠. 높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아파트를 사기 시작한 게 아마 베이비 부머가 은퇴할 무렵쯤 되면서부터 지금 타이밍이 온 거고, 그분들이 쌓고 샀다가 그럼 또 뭐 하시겠어요? 이게 남으면, 아파트가 남으면 물려주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요즘 그래가지고 아파트 중에 증여 비율이 무지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연공제로 쌓은 그거를 자기 자식 세대한테 물려줬다는 거예요. 이번에 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그 연공제로 만든 불평등이 2세로 다 한 번씩 넘어간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연공제 상위에 있는 분들의 자제들은 아파트가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없으니까 이게 한번 재생산이 된 거다. 변홍사 체계에서 와가지고. 이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신선하더라고요. 이 부동산 얘기까지 연결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러게요. 연공제 때문이다,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하긴 하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또 요즘에 그래도 청년들한테는 이게 못 살겠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비정규직 얘기했지만 비정규직은 그냥 고용이라도 된 거지. 안 뽑잖아요, 요즘 그냥. 맞아요. 요즘 뭐 고용률도 낮아지고. 저 오면서 봤는데 청년 실업률이 10.1%래요. 근데 지금 한국이 원래 뭐 체감 실업률 높다 해도 보통 실업률이 한 3%, 4% 왔다 갔다 하는 구조인데, 청년은 벌써 실업률만 10%고 그냥 일 안 함. 그러니까 포기, 그냥 니트족들이라고 니트족, 하죠. 네. 공부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는 분들이 85만 명? 이번에. 맞아. 요즘에 니트족 엄청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안 했음, 뭐 쉬었음이 그렇게 높대요, 요즘은. 그러니까 사실상 취업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더 이상 돌아가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가도 과연 우리 회사가 30년 후까지 나를 책임져 줄까? 아무도 그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밈처럼 돌아다니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의 끝은 치킨집이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너무 슬프다. 30년짜리 약속이 우린 이미 안 될 걸 알아. 근데 부장님은 나보다 연봉이 3배 이상인데 내가 봤을 때는 부장님이 편해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불만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는, 이게 변홍사 체계가 이제 한계에 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진짜 지금 이제 변호사 체제랑 우리 시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미 우리 몸속에 이 시스템이 남아 있고 사회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하는 순간 버릴 수 없는데 네. 좀 고치자. 야는 변화를 하자. 이분이 전작이 저거예요. 불평등의 세대라는 책을 쓰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이제 그거는 세대론으로 586 세대가 어떤 자본을 지금 갖고 있고 그걸 우리 세대랑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LH인데? 딱 LH예요. 그럼 우리 해보면 좋겠는데. 그러네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분이 데이터에 워낙 밝으신 분이니까 네. 그런 거 있어요. 뭐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랑 그 사람들이 우리 나이 때 차지했던 비중 막 이런 걸 막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 그들이 어땠는지 막 비교를 하는데 네. 그분들은 너무 슬플 것 수도 같아. 너무 많고 저 그래 진짜로 읽다가 그냥 접었어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암울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우리 86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국회 대거 진출 옛날부터 왜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확한 수치 기억 안 나는데 국회 안에 그 20, 30대 청년이 한 20명이 넘었대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30대까지 해서 아마 3명인가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없죠. 없죠. 그거 다 비례예요. 그것도 그나마.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파워 자체가 이 세대의 파워 자체가 그리고 또 변호사 체제의 장점이 뭡니까? 이 동지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은 엄청 끈끈하기 때문에 50대들은 밀리지 않는데 우리 세대는 숫자도 적고 점유하고 있는 게 너무 적다. 그리고 이 연공제 시스템상 그들은 마지막 그걸 다 받는 것 같은데 우린 네. 아마 못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 하면서 끝내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앞에는 그냥 뭐 왕들 뭐 날아가는 얘기하고 뭐 그래서 그냥 재밌네요 읽었는데 일부분 읽으면서 빌드업이 정말 장난 아니다. 다 읽고 나는데 이렇게 우울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뭐 해법도 제시했는데 해법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뭐 임금 피크제 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해 이분은.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서 그 임원을 제외하고 좀 그걸 법으로라도 하자 차라리 그 연봉 차이를 그러니까 줄이는 거를.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거의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뭐 아니면 임금 피크제를 반드시 도입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렇게 냅두면은 그냥 그 시스템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거나 아니면 다 그냥 비정규직 뭐 니트족이 돼서 그냥 뭐 실패하거나 출산율 0명을 향해 가거나 지금 실제로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러고 있죠. 출산율 0.6명대인가? 네. 와, 진짜 어디까지 간지가 이제 신기할 정도로 뭐 처음으로 인구 감소 선진국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거의 외신에서도 진짜 크게 다루고 그랬었는데 근데 말은 쉽긴 한데 참 이대로 하면 뭐 거의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한국의 스티글리츠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참 이대로 하면 불평등이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걸 그쵸. 대체 누가 시작할 거냐 이게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문제는 그거 결정하는 분들도 다 50대잖아요. 지금 맞아요. 사회의 다 권력을 586 세대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이분이 불평등 3부작의 이게 2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1편에서 이 한국 사회가 586 세대한테 뭔가 점령당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어디서 왔냐면 얘기를 한 거고 3부작은 뭘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분 눈에 쓰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안 될 걸 알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좀 암울하게 좀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우울하게 그러게 너무 우울하게 끝내는 것 같긴 한데 좀 근데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이쯤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홍사라는 키워드로 한국 사회를 분석한 책을 읽어봤는데 처음에 도입부는 그 변홍사를 계속 얘기를 해서 뜬금없다 생각했는데 이 정도까지 빌드업이 될 줄은 잘 몰랐어요. 저 오늘 백 기자 소감 어땠나요? 저는 원래 아시아와 서양 국가를 나눌 때 약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 이런 걸로 심리학에서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그거를 근본에는 집단주의 문화의 근본에는 변홍사가 있다. 재밌었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계속 그 동아시아 학자들의 책을 읽고 있는데 동아시아에 뭔가 자신감이 붙었잖아요. 요즘 뭔가 그런 맞아요. 코로나 겪으면서 때문에 뭔가 이 시스템의 우월한 점을 발견한 거잖아요. 보면서 이런 동양학자들의 이런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만의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뭔가 백인들이 동아시아를 분석한 그런 책들에서 벗어 그분들은 예를 들면 그냥 동아시아는 순종적이고 뭐 말을 잘 듣고 뭐 황제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뭔가 좀 더 탄탄한 기반 위에서 연구한 책들을 많이 보고 또 그러고 나니까 좀 사회를 보는 눈도 바뀌어가지고 이런 책이 좀 더 많이 나오고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되게 그 유현준 교수가에서 저희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에 나온 그 변홍사 특성, 밀농사 특성에서 좀 더 훨씬 깊게 들어간 책 같아가지고 저도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콘텐츠에서도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책을 들고 와서 대신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콘텐츠에서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을 들고 와서 대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